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세훈은 2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항 소장보다 먼저 봐야 할 5개의 연결고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곧바로 항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일단 항소부터 하고 세부 논리를 다시 짜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판결이 그만큼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조금도 허비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형량의 크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생명과 차기 행보, 서울시정의 안정성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접 지시가 적힌 문자 한 줄이 있었느냐, 오세훈 명의의 계약서가 있었느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1심 재판부가 서로 흩어진 여러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방식이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그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라도 끊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판단은 오세훈 측의 설명이 완벽하게 자연스러운가가 아니라 1심이 인정한 공모와 대납 구조 외에 합리적인 다른 설명이 남아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남아있고, 강철원의 개입이 일반적인 캠프 실무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무죄 판단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각의 행동은 따로 보면 애매하더라도 전체 시간표를 함께 봤을 때 다른 설명이 지나치게 부자연스럽다면 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은 새로운 결정적 증거 한계가 갑자기 등장하는 재판이라기보다 이미 제출된 자료의 의미를 다시 배열하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통화 기록과 같은 입금 기록도 어떤 사건의 앞뒤에 놓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호인단이 판결문을 확보하자마자 법리 검토에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자체를 전부 부정하기보다 1심이 그 사실에 부여한 의미와 추론의 단계를 공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면 2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상식적인 질문에서 더 복잡해집니다. 1심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찾고 접촉한 흐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이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정황,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명태균 한 사람의 말을 믿느냐 마느냐의 재판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여론조사를 필요로 했는가, 누가 조사 내용을 관리했는가, 누가 돈을 냈는가, 그리고 이 세 행동이 서로 독립된 행동이었는가, 아니면 하나의 목적 아래 움직인 것이었는가를 따지는 재판입니다. 1심 판결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숫자입니다. 문제된 여론조사는 모두 10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10건 전부를 유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5건은 유죄, 5건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세훈 측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절반이 무죄였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고, 나머지 절반 역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요. 반대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무리하게 유죄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강철원의 관여와 김한정의 비용 지급, 오세훈 측의 필요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만 골라 유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은 단순히 전체 판결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다투는 재판이 되기 어렵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5건을 하나씩 분해해서 봐야 합니다. 왜 그 시점에는 김한정의 독립적인 의뢰로 보기 어려웠는지, 왜 강철원의 행동이 단순한 실무 차원을 넘어 오세훈 시장의 뜻과 연결됐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명태균을 찾았다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접촉한 뒤 여론조사가 이어졌다는 흐름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여론조사가 우연히 후보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후보 측에 필요해서 시작됐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접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료 조사 의뢰와 대납 합의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연락처를 물어본 것과 돈을 대신 내게 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강철원 전 부시장의 개입입니다. 1심은 강 전 부시장이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수준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 계속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본 순화조사 방식에 의견을 냈다는 정황,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자 강한 반응을 보였다는 문자, 여론조사 파일을 전달받은 뒤 빠르게 확인한 기록 등이 그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재판부의 논리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선거 캠프의 핵심 실무자가 조사 설계와 결과 처리 과정까지 관여했다면 그 조사가 후보와 무관한 개인적 활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세훈 측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강하게 반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 캠프 실무자가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업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자가 관여했다는 사실과 후보가 조사 의뢰와 대납을 직접 승인했다는 사실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항소심의 가장 큰 승부처는 강철원의 행동을 어디까지 오세훈의 뜻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최측근이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의 형사 책임까지 인정한다면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선거 전략의 핵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인 최측근의 행동을 후보와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재반박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는 김한정 씨의 비용 지급입니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돈을 낸 것이 아니라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조사비를 대신 부담했다는 구조입니다. 정치자금법상 정해진 방식이 아닌 형태로 후보가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논리의 중심입니다. 김한정 씨는 오세훈 시장과 관계없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철원과 명태균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자신이 중간에서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며 비용도 독립적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1심은 초기 지급 시점의 일정과 만남 기록, 김한정과 명태균 사이의 친분 형성 시점 등을 따져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한정 씨가 돈을 보낼 당시 명태균과 충분한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왜 오세훈 시장과 무관한 조사를 자기 돈으로 의뢰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오세훈 측이 이 부분을 뒤집으려면 막연히 김한정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한정 씨가 오세훈 캠프와 무관하게 명태균에게 돈을 지급할 별도의 이유가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금전 거래나 사업적 관계가 있었는지, 최초 의뢰가 실제로 누구의 필요해서 시작됐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네 번째, 연결고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세훈 측은 이 점을 중요한 무죄 논리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정치적 제의가 절실했던 후보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반복해서 내놓는 업체에 계속 돈을 들여 조사를 맡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는 일반인의 감각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조사를 의뢰했다면 불리한 결과가 반복되는 순간 관계를 끊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과의 유불리와 범죄 성립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고 해서 애초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맡긴 서비스가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이나 의뢰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 논리를 살리려면 단순히 결과가 불리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불리한 결과 이후에도 왜 조사가 계속됐는지,
그 결정은 누가 내린 것인지, 김한정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강철원의 업무적 확인이었는지, 오세훈 시장의 승인과 연결되는지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연결고리는 유죄와 무죄를 가른 기준입니다. 10건 가운데 절반만 유죄가 됐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로 본 조사들은 강철원의 관여가 명확하지 않거나 김한정과 명태균의 개인적 관계가 형성된 이후의 조사였던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측은 유죄 5건도 사실상 같은 구조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철원이 파일을 확인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정도로는 후보의 지시를 인정할 수 없고 김한정의 독립적 활동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검찰은 유죄 5건에는 시점과 행동의 연속성이 더 분명했다고 반박할 겁니다. 오세훈의 접촉, 강철원의 관여, 김한정의 지급, 이 세 행동이 짧은 시간 안에 이어졌고 이후 친분이 생긴 뒤의 조사와는 구조가 달랐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세훈 측이 2심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1심도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황의 연결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정황 증거는 하나만 보면 약합니다. 연락처를 물어본 것, 파일을 내려받은 것, 누군가 돈을 보낸 것,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낸 것. 각각은 얼마든지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황 증거는 여러 개가 정확한 순서로 맞물리는 순간 하나의 강한 서사가 됩니다. 오세훈 측이 풀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서사의 매듭입니다. 항소심에서 첫 번째 전략은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구간별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명태균이 과장된 말을 자주 했다는 일반적 비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진술은 통화 기록과 맞고 어떤 진술은 일정과 맞지 않으며 어떤 진술은 입금 시점과 충돌하는지를 하나씩 보여줘야 합니다. 1심이 명태균의 모든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재판부가 이미 진술을 골라서 판단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유죄가 인정된 5건 각각에서 명태균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세밀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강철원의 개입과 오세훈의 지시 사이를 끊는 것입니다. 강철원이 선거 전략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겠지만 모든 실무 행동이 곧 후보자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결국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강철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한 것은 선거 캠프 실무자의 일반적인 업무였는가? 아니면 돈을 대신 지급받는 구조까지 알고 관리한 공모 행동이었는가? 이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김한정 씨의 독립적인 지급 동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김한정과 명태균 사이에 별도의 금전 관계가 있었고 오세훈 시장과 무관한 이유로 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나온다면 공소사실의 중심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유죄 5건과 무죄 5건을 다른 기준이 일관적인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강철원의 개입 정도, 파일 전달 방식, 김한정의 관계 변화, 입금 시점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합리적 의심이 남았다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것은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두 사건을 같은 사건처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김건희 씨 사건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인지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오세훈 사건은 후원자가 실제 조사비를 지급했다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누가 의뢰했고 누가 관리했으며 누가 비용을 냈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의사 결합과 공모의 방식은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같은 인물, 비슷한 여론조사, 비슷한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어도
각 사건의 돈의 흐름과 입증 구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 재판부에서 비슷한 사실관계를 두고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다면 대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론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김건희 씨를 유죄로 바꾸기 위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무죄를 확정해 다른 사건들까지 뒤집기 위한 결정이라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해야 할 것은 특정 인물 한 명의 운명만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라는 무형의 정보가 언제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명시적인 계약이나 지시가 없을 때 어떤 정황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측근과 후원자의 행동을 언제 후보자의 행동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나오면 오세훈 항소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무죄가 되거나 자동으로 유죄가 강화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건마다 구성 요건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적 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받는 사건입니다. 흔히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라는 이른바 633 원칙이 거론됩니다. 실제 일정이 정확히 그 기간 안에 끝날지는 재판부의 심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형사 사건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세훈 측 입장에서는 일부 감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직 상실 위험을 피하려면 유죄가 인정된 5건 대부분을 무죄로 돌리거나 공모와 대납 구조 자체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재판은 서울시정에도 부담입니다. 확정 판결 전까지 오 시장은 직을 유지하지만 장기 정책과 인사, 주요 사업이 모두 재판 결과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야권은 시정의 안정성과 정치적 책임을 공격할 것이고 오 시장 측은 재판과 행정을 분리하며 성과를 강조하려 할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 확장성을 가진 보수 진영의 주요 인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서울시장직뿐 아니라 향후 대선 구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정치적 복권 서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번 판결의 논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강철원의 움직임을 오세훈의 뜻으로 봤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동도 당시 경기지사의 뜻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프레임입니다. 직접 지시 문서가 없더라도 핵심 측근이 움직이고 제3자가 돈을 지급했으며 그 결과가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 이익과 연결된다면 정황 증거로 공모를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대로 복사해 붙일 수 없습니다. 오세훈 사건은 여론조사 비용과 정치자금법상 대납 공모가 핵심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별도의 범죄 구성 요건과 대가관계, 직무 관련성, 당사자의 인식과 공모를 따져야 합니다. 정황 증거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동일한 법리라는 말은 동일한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의 구성 요건에 맞는 증명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세훈 판결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사법적 부메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앞선 해석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정황 증거와 측근 행위의 귀속 기준을 둘러싼 비교 논쟁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각 재판부는 서로 다른 혐의와 증거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건 가운데 절반이 이미 무죄였고 직접 지시를 보여주는 문자나 녹음, 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과 김한정 씨의 독립적인 지급 동기 역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쉽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1심은 단순한 추측 한두 개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일정과 통화,
파일 전달, 입금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연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으려면 그 시간표의 핵심 고리를 구체적으로 끊어야 합니다. 오세훈 측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명태균 진술 가운데 객관적 기록과 충돌하는 부분을 유죄 5건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강철원의 개입이 후보자의 지시가 아니라 선거 캠프 실무자의 독자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김한정 씨에게 오세훈 시장과 무관한 별도의 지급 동기가 있었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넷째, 유죄와 무죄를 가른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더라도 자신의 사건 구조와 정확히 연결되는 법리를 찾아야 합니다. 같은 명태균 사건이라는 표면적 공통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항소심이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면 명태균과의 접촉, 강철원의 지속적인 관여, 김한정의 비용 지급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1심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이 그 판단을 뒤집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심 재판부가 흩어진 정황을 합리적으로 연결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먼저 세운 뒤 여러 사실을 그 결론에 맞춰 해석했다고 보십니까? 항소심의 승부는 바로 이 두 시각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